자,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도 아니고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이 시장의 지수에 영향을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글쎄요, 그 대통령께서 오늘 뭐 대국민 담화 발표인가요? 혹은 뭐 기자회견인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내용은 난 뭐 명칭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오늘 10시부터 그게 예정돼 있었고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검색해 봤을 땐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뭐 그 이상은 제가 장 마감 이후에 다시 찾아볼게요.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좀 협조해줘라, 국회가 협조해줘라, 이 내용 하나 하고 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 예, 금투세 폐지 그 다음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에 대해서 보강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연기금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근데 그런 내용으로 시장이 눌렸다.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뭐 마감 이후에 여기저기서 시황이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한번 왜 그러지? 왜 그랬지?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아마 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오늘 니케이 쪽이 플러스 한 0.8% 정도에서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0.4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니케이가 1.4% 밀릴 때 국내 증시는 강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니케이는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3,300포인트 그 기준 니케이 지수는 3만 포인트대죠. 그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나서 4만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수로 한 4,00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눌림. 뭐 눌림 폭이 고점 대비 7%인데 변동률 자체가 커요. 우리보다. 예전에는 선진 시장의 변동률이 우리보다는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진 시장은 좀 안정화되게 움직였는데 유동성이 2000년도부터 해서 이제 2003년부터 유동성이 커지면서 변동률이 뭐 미국 쪽이 만만치 않게 확장이 됐죠. 오히려 우리보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 어찌됐든 그 상대적으로 이제 더 월등히 강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글로벌 시장이 다 표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뭐 니케이, 그 다음에 프랑스 까크, 독일의 닥스, 영국의 FTSE,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제 뭐 대만까지도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있고 넘겼고 2월달에 훌쩍 넘겼어요. 시가총액도 대만이 우리보다 더 커요. TSMC가 한 200조 조금 넘었었거든요. 불과 2, 3년 전에 삼성전자의 절반. 근데 지금은 TSMC가 1000조. 그래서 삼성전자의 2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 전체 시장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대만이 우리나라를 넘긴 건데 조만간에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만보다는 시가총액이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가 글로벌 시장에 맞게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그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 부여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눌림목 정도이지 이것이 뭐 추세 전환 약세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종가가 1.63이네요. 1.63으로 마감됐는데 우리는 강세로 일단 마감을 했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 0.60까지 올라왔었네요. 마이너스 0.34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어제는 상대적으로 강했던 우리나라가 오늘은 1.2% 빠졌는데 우리나라나 호주가 동반적으로 같이 밀려 있었어요. 처음부터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의 선물은 뭐 그냥 보합 수준. 우리가 좀 밀려서 또 일본이 동반적으로 하락 반전되고 그래서인지 낙폭이 조금 확대되긴 했지만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선물이 1% 전후 등락일 때만 보는 거예요. 중동 사태든 어떤 내용의 기준에서든 1% 전후 수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변동률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전체 추이 추세로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장의 흐름도 매우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다우가 어제는 새벽에 그러니까 강세로 마감을 잘 했고요. 30개 종목에 대한 업종 대표주들의 주가 평균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방식은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 방식, 우리나라의 지수처럼 또 글로벌 증시의 지수처럼 시가총액 방식의 이제 S&P 500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조금 눌렸지만은 보합으로 끝났지만 양봉으로 잘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도 사실상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 휘청거림, 흔들림, 또 인텔인가? 어제 종목이 어디가 많이 빠졌죠? 우리하고는 큰 연관이 없어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스닥도 뭐 크게 우려되는 흐름은 아니었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전체 시황의 기준에서는 원래 오늘 뭐 종목만 하고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자 엔비디아의 기준처럼 사상 최대치 고점에 놓여져 있는 위치 아닙니까? 아 그리고 생각날 때 어제 마감 방송 링크 좀 단축 링크 좀 올려놔 주세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흐름도 일단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오픈 AI 지분을 갖고 있는 MS 시가총액 2년 만에 다시 1위 자리로 등극한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겨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 어때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기준의 수준이잖아요. 응? 그죠? 그런 맥락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3조 달러의 종목. 그러니까 작년 그게 이제 3조 달러의 규모를 좀 와닿으시려면은 MS사 한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가 우리나라 양시장 시가총액을 넘겨요. 우리나라 양시장 해봐 2,500조 정도뿐이 안 돼요. 2,500조인데 2,500조도 안 될걸요 지금? 하여간에 그 상태인데 뭐 생각날 때 한번 봅시다. 얼마인지 정확한 게 좋지 뭐. 대충 막 던지는 거 싫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방송 나온 사람들 뭐 다 아무렇게나 옛날 기사 내용 하나 보고 나와갖고 막 던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수가 2,700 넘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뭐 우리 2,500, 600 있었잖아. 그러니까 2,700 넘기니까 시가총액이 당연히 2,200조고 2,200조 유가증권 시장이. 그럼 2,500조 넘기겠는데? 코스닥이 400조 그죠? 이전하고 뭐 했어도 400조. 그러니까 2,600조네. 그럼 2,600조면요. 시가총액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정도 하나요? 1,300원대는 넘죠. 그럼 1,350원으로 해볼까? 2,600조 나누기 1,350원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1조 9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조 달러 정도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기는 거예요. 양시장 시가총액을. 근데 미국 쪽에 지금 2조 달러의 규모의 종목군들이 얼마 전에 그걸 따로 좀 빼놨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그 시가총액 뽑아놓은 게 있나 모르겠는데 엔비디아 그 시가총액 변화를 보여드리면서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며칠 날 건지 한번 기억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날 원고.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 작년 또 재작년 시가총액 변화 부분을 한번 가지고 나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2조 달러라는 거는 사우디 아람코가 작년 재작년에 2조 달러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시가총액 1위, 2위 사우디 아람코와 애플인데 그들이 2조 달러를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사우디 아람코가 글로벌 시장 1위, 2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6위잖아요. 사우디 아람코가 조정을 받아서 6위가 아니라 나머지가 미친 듯이 올라와서 사우디 아람코가 6위로 밀린 거예요. 얘는 시가총액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많이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2조 달러에서 원래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애플이 얘만 바보냐 요즘 왜 못 가냐? 아니야. 애플도 2조 달러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2조 8천억 달러란 말이에요. 그래 아마존부터가 이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업체들이죠. 근데 이들의 시가총액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조 달러를 못 넘겼기 때문에 시가총액 3위였던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 그게 지금 50% 그리고 작년 저점 대비해서 100% 올라온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작년 저점 대비 100%.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작년 1월 달에 시가총액 순위가 10위 안에 없었어요. 미국 시가총액 순위. 사우디 아람코하고 TSMC를 빼내고 미국 종목만 다 집어넣어도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슬라는 아예 없죠. 아예. 테슬라하고 AI를 비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AI하고. 그건 아니야. 우리가 AI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AI하고 테슬라하고 비교할 수 자체가 없는 게
AI 쪽의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달라요. 산업 자체의 크기가 다릅니다. 테슬라는요 1조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나 그럴 거예요. 그거 정확히 계산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제가 지금 한번 수정해 놓으라고 얘기했었죠. 수정해 놓으세요. 수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예측 범위 제가 한번 수정해 드렸었고, 그리고 요거 2분기 실적까지 전망치가 나와 있으니까 6칸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잖아.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종목군들, 그 산업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MS사와 알파벳과 아마존과 메타 이 네 군데가 AI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겠다, 확장하겠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의 움직임, 그 덕분에 엔비디아의 움직임, 그 덕분에 TSMC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0위로 올라왔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는, 하이닉스는 HBM에 특화돼서 와 이번에 이제 확 올라왔지만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다라는 거고, 양쪽 다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을 해서 뭐 경쟁을 하고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월등한 우위를 갖고 있죠. 물론 TSMC 대비해서는 뭐 굉장히 규모가 작은 상황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 대만의 지진의 우려감이나 또 한 업체에 대해서 속된 편으로 몰빵한다라는 개념 불편하죠. 그래서 삼성과의 지금 계속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GPU에 들어가는 HDM을 사용한 그러한 GPU를 만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GPU란 명칭을 쓰지 않는 반도체 D램을 더 고사양 제품으로 해서 GPU를 만들 수 있게끔, 그 완성 조립도 삼성이 할 수 있게끔. 엔비디아는 지금 TSMC가 만드는 물량만 해도 모자른데 삼성이 만들어서 또 납품까지 해주면 이거 땡큐하지.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요걸 집중해서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오늘 시장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그 손익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포트폴리오 구성 잘랐나요 혹시? 안 잘랐으면 자르지 마시고, 잘랐으면 뭐 상관없는데 안 잘랐으면 자르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 자를 거는 4월 달 거만 자르세요. 4월 달 거. 그렇게 해서 메타방 기준에서 이제 4월 달 거 기준으로 가져갈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 원고에는 미국 시황 뭐 미국장 자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안 갖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도 잘라져 있으면 갖고 가는데 안 잘라져 있으면 굳이 안 갖고 갑니다. 그리고 뭐 상승률 상위 요 정도부터 볼 거예요. 주력주들은 오늘 안 볼 겁니다. 나머지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잖아요. 오늘 뭐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또 이수베타시스 이 친구들의 변동률이 오늘 평상시 대비, 그러니까 2, 3, 4월 달 대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이긴 했지만 너무 좋은 누적적인 수급 범위들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변동성 확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 시가총액이 이제 10조 수준까지 끌어올려진 HD 현대일렉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오버슈팅이 추가적으로 강도 있게 나와줄 수 있는 위치다. 이런 해석을 해드립니다. 수급부터 이제 쭉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오늘 그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123만 주라고 돼 있는데 5월 7일 날 730만 주, 기간 300만 주 해서 1000만 주 들어왔잖아요. 1000만 주면 0.15%입니다.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죠? 무슨 의미가 있냐고. 100만 주, 개인들이 100만 주 또 하는 게. 근데 그 100만 주에 주가 밀린 게 1.9%야? 응? 1000만 주에 10분의 1인데 과도해요? 과도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수급 논리로 과도하죠. 실적은 지금 상상을 초월해요. 실적은 지금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또 상향이 될 거예요. 수급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죠. 수급도.
누적 수급 보시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1위예요. 3월 달에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왔어요. 미친 듯이 들어왔는데 수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제 탄력 줬다가 오늘 그대로 다 밀고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어제가 아니라 화요일 날 탄력 줬다가 오늘 뭐 그대로 상당 부분을 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3월 달에 들어올린 그 수급 1%가 들어왔어요. 1%가. 응? 그 수급 대비해서 수급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정체 상태인데 주가만 밀려 내려와 있다. 고점 대비 7%. 그러면은 수급의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더 들어오지도 않고 멈춰져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가정을 해도 얘는 그냥 지금 사놔도 10% 수익은 그냥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 사인을 내드리면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 마찬가지 하이닉스의 누적적인 수급이 들어온 이유, 그 이유에 대한 범위를 해석을 잘 하시라는 거죠. 그 이유, 수급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 이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때문에 그렇죠. 요 수급 범위 요거만 자를까? 요것도 뭐 안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차트부터 하여간 다 잘라 놓으세요. 응? 다 잘라 주세요. 네 종목에 대한 일조월봉. 결론적으로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 또 여기 한국전력 포함까지 작년 올해 누적 수급 최상위에는 실적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쟤들이 어떤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실적주.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가장 큰 애들. 올해 또 내년 그 기준에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 6개월 만에 11조가 늘어나서 19조가 된 거예요. 8조에서 19조. 주가가 따블이 나왔습니까? 아니야. 실적 전망치는 120% 이상 올라왔는데 주가는 50% 지금 현재 기준에 50%도 안 돼요. 상승률이. 125% 실적 전망치 상향해. 그리고 실적 상향만 시키는 소용사가 아니라 실적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전망 계산 친 거죠. 삼성전자 마찬가지. 저는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대략적으로 6월까지의 컨센서스는 19조 1천억에서 6월까지의 컨센서스는 5월 달에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델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땐 6월 달까지 25조까지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논리는 MS사부터 해서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사업 확장이 굉장히 크게 지금 발표가 됐죠. 그 부분에 연동되는 게 이제 엔비디아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면 이제 방향성이 명확해질 수 있죠. 물론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돼서 대처를 하면 돼. 정점의 인식을 잡을 이유도 없어. 근데 엔비디아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주가율 그럼 어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 놓여져 있죠. 왜 그럴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지 뭘 왜 그래? 어? 그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쌍끌이 매수, 순매수 1위가 누구예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또 올해 가장 많은 쌍끌이 순매수를 한 게 누구다? 누구예요? 현대차라니까? 현대차 작년부터 올해까지 11% 매수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5% 매수한 거예요. 현대차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시가총액이 무슨 50조가 안 돼. 지금 영업이익 순이익 보세요. 얼마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12조짜리예요. 올해 13조. 12조짜리 PER 4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무슨 저 PBR 종목 그거 운운할 게 아니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름도 바꿔야 돼.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마시고, 응? 왜 좋은 이름 냅두고 그렇게 주저하는 정책, 주저하는 정책 강화에 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름 만들면 되잖아 좋은 걸로. 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그게. 농담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일단 그 시장에서 지금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 거는 2015년도 때랑 똑같습니다. 어떤 그 기준이냐면 2014년
2014년 때 기준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2기 내각 직행돼 있을 때 최경환 전 재정부 장관께서 세수를 많이 걷기 위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여러 이제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 금융 쪽에 있어서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강조를 했죠. 지금의 밸류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그래서 2중, 3중, 4중 과세라는 표현을 해요. 저쪽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뭐 완화해 달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의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의 밸류 프로그램처럼 기업의 밸류업을 높여라라는 건데 지금은 무슨 저피별 종목을 주가를 들어 올려라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부 정책 내부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내용은 아닌데 또 이번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야기를 또 뭐 증권사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의 입장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정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세금을 감면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새로운 뭐 혜택을 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주환원 정책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시켜 주세요. 세금이 이중적으로 부과되면은 만약에 배당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 배당에 대해서 이중, 삼중적인 배당 소득에 대한 또 세금이나 또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추가적으로 시킨다면 그거 불편하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거는 저는 개선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2014년도 때랑 똑같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응? 배당도 있겠지만 배당보다 시장의 지수를 들어 올리는 거는 배당 많이 받겠다 들어오는 자금 의미 크지 않아요. 자사주 매입 이후에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2014년 12월 이후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 올린 그 부분이 일단 제가 27일 날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19%의 자사주 이익 소각을 합니다. 19%. 그럼 20%라고 잡고요. 삼성전자의 주식이 만 주라고 가정을 하고 만 원을 번다고 치면 한 주당 1원 버는 거잖아요. 근데 8천 주로 줄어들고 만 원 그대로 벌고 있어. 그럼 얼마예요? 한 주당 벌어들이는 금액이 1원 25전이 된단 말이에요. 1원 25전. 그러니까 주가 상승 여력이 최소 25% 이상 상승 여력이 발생되는 거죠. 응? 주당 순이익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주당 자산 가치도 높아지고. 그렇게 바로 밸류 프로그램의 기틀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저 PBR주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도 해석을 하니까 이름 자체를 바꿔버리든가. 응?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27일 날 다 올려드렸어요. 28일 날이 저쪽 아프리카 TV에서 초대해가지고 방송 좀 해주세요. 우리 방송 좀 나와서 같이 해주세요. 봤더니 다 꼬맹이들이더라고. 그분들이 들으시면 화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경험이 적은 친구들인데 그나마 한 친구가 나이가 한 40대 정도는 되고 증권사에서 잠깐 있었던 친구라 계약직이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잠깐 있었던 친구라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뭐 아니더라고. 하여간에 삼성전자의 자사주이익 소각만 19%를 했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은 결론은 그 삼성전자의 자사주이익 소각 19%가 삼성전자에 미치는 그 밸류에이션 상향 부분 그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기준의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위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 부분에 대한 설정 범위를 제가 잡아서 포트폴리오를
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교육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그 전략 설정해 드릴 때 삼성전자 이제 자사주익 소각 그 당시 기준과 지금의 기준의 인건비의 변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기준을 그냥 인건비로 설정을 잡아서 시간당 임금이 얼마큼 증가했느냐, 그에 맞는 주당 가치 부분의 산정, 이렇게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소 범위가 제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이게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밸류 계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업황 하고 다 주당 가치의 그 설정 범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최소 15만 원까지 보는 거예요. 15만 원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시장의 지수는 4,000포인트까지 나옵니다. 그럼 아까 보신 4,000포인트의 기준이라면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4,000포인트 기준이면 으악 미쳤어 4,000 이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지수 대비 50%거든요. 그거 3개월만 해도 나와요. 2020년 11월, 12월, 2021년 1월까지 3개월 동안에 시장 40% 올랐고 삼성전자가 75%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일본 증시가 얼마 올랐어요? 4만 포인트를 넘죠.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4,000포인트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더 오른 거지. 우리나라는 3,300에서 4,000이니까 최고점 대비 그럼 700포인트인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3만 포인트대에서 4만이니까 30% 오른 거고, 우리의 20% 수준보다 더 오른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지금의 흐름은 저수급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관점하고, 그리고 이 흐름만 놓고 오시면 돼요. 실적의 개선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래서 올해 지금 하이닉스는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상향이 됐어요. HBM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금 애널들이 보고서를 내놨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기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좀 있었고, HBM의 그 납품이라든가 HBM 3E 5세대 12단짜리 생산 양산하는 부분에 대한 시기, 삼성전자 월등히 지금 세계 1위를 순위로, 양산 순위로 따졌을 때, 시기로 따졌을 때,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과 엔비디아와의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18년도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은 하이닉스가 20조예요. 그게 사상 최대치거든요. 13조가 17년도에 13조, 그리고 18년도에 20조. 이게 둘 다 사상 최대치 갱신이에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제 올해 13조, 원래 8조 예상했잖아요. 올 초만 해도 11조 예상했어요. 11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13조는 넘길 걸로 기준을 잡고 그 해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19조인데 이건 넘긴다고 보는 거죠. 19조가 아니죠. 올해 사상 최대치 찍는다고 보는 게 옳죠. 못 찍으면 그럼 내년은 없는 거지. 못 찍으면 정점이라는 거지 올해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벌써 올해 전망치가 현재 기준의 19조인데 여기서 전망치가 증가하지 않는 한 이건 정점이다. 그러면 시장은 끝나는 거지. 더 이상 뭐 확장될 수가 없죠.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36조 7천억이에요. 2013년도에 찍은 사상 최대치가. 그리고 2017년, 2018년도에 58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 58조 8천억인데 지금 얘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렇게 크게 상향이 안 됐어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근데 이제 애플 HBM 12단 양산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하고의 관계, TSMC처럼의 관계. 우리가 GPU 생산해서 우리가 줄게. 모든 공정 우리가 다 할게. 우리는 반도체까지 만들잖아. 이렇게. TSMC는 반도체는 못 만들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갖다 쓰는 거고. 삼성전자는 아니 우리 거 우리가 써서 우리가 다 조립까지 끝낼게. 결론은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번 2분기부터 가파르게
하이닉스처럼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6월 달까지 50조 이상, 연말까지 60조 이상. 그러면은 사상 최대치예요, 올해.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인데 얘가 왜 사상 최대치를 못 찍어요? 낸드에서도 최강자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도 똑같이. 지금 현대차의 시가총액 얼마라 그랬어요? 50조? 50조가 안 되잖아. 기아도 50조가 안 돼요, 지금. 순이익이 12조, 13조, 8조, 9조 이렇게 나오는데. 저 PBR, 기아를 저 PBR 종목으로 해석을 하잖아. 아니라니까. KB금융을 밸류업 프로그램의 저 PBR 종목 아니라니까. 실적주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렇기에 이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요 수급 보시면 삼성전자의 수급과 하이닉스 수급에서 차이점이 시각적으로 발생이 되죠. 3월달 기준에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는 12월 이후에 지금 정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수급만이 아니라 그랬잖아.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까지. 현대차와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의 수급 11월부터 들어왔고 현대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기준하고 기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현대차가 월등히 유리해요. 기아가 딱 한 번 시가총액 5위로 올라왔어요. 현대차를 앞질러서.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서 헛소리들 또 하죠. 뭐 경영권 승계자고를 하려면은 뭐 기아가 올라가야 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모든 거는 극대용주는 다 밸류에이션의 영향을 받아요. 업황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 인식이 제대로 잡히고 수급이 이런 식으로 급격히 들어와 주면 주가의 강세는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가 무지하게 깨진 것 같고 오늘 장중 내내 윤정두가 솔직히 따지면 엄살 부린 거지. 누가 들으면 부러워서 눈물 찔끔 흘리고 엉엉 울걸요. 왜? 우리는 고점 대비 현대차가 너무 밀렸어요. 이거 얼마까지 밀려요? 무서워요. 기아도 그래. 그러면 옆집에 있는 계신 분들은 장난치나 지금. 내 종목은 박살나 있는데 지금 거래량도 없어 팔지도 못해. 이러고 계신 분들이 수두룩하지. 거기에 2차 전지. 응? 현대차 기아의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밸류로 따질 때 현대차가 월등해요. 그러니까 수급이 더 들어오는 거야. 윤정도 말도 들으실 필요도 없어.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누적 수급 외국 기관 쌍끌이 1위 11%. 올해 들어서만 5% 이상.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주가만 밀린 거야. 얘는 여기서 사도 얼마? 10% 그냥 먹고 나온다 봐야지. 최소. 근데 우리가 얘를 10% 보려고 들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상 최대치. 응? 당연히 3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설정합니다. 얘만 뭐 용가리 통뼈야? 얘만 안 가도 돼 주가가? PR이 4배 5배짜리가? 얘만 뭐 이런 애들이 막 에코프로 비앱한테 시가총액을 밀리면 되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걔네들이 깨졌지만은 또 이렇게 KB금융, 한국전력 마찬가지예요. 미친 듯이 들어오죠. 저게 우리나라 올해 들어서 외국기관 쌍끌이 몇 위? 2위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향후에 이거 좀 적어 놓으셨다가 만약에 KB금융을 갖고 가잖아요. 방송 갖고 나간다 그러면은 한 개를 더 잘라주세요. 그럼 총 3장 자르는 거야. 작년 1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렇게만 잘랐는데 작년 7월 3일부터도 잘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매매 금액 기준으로 작년 7월 3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들어온 종목 1위 현대차, 2위 에코프로, 3위 삼성전자, 4위 KB금융. 근데 저기서 이제 KB금융이 있잖아요, 분명히. 금융지주사가. 저게 밸류 프로그램이에요? 작년에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서 없었잖아. 에코프로 뭐예요? 에코프로 주가 많이 밀렸는데 수급은 무지하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박순혁 같은 애들 그 정신 나간 애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 에코프로 15배 오를 동안에 공매도 원래 700억이 있었어요. 700억이 있던 공매도 물량이 15배 오르니까 그 물량이 1조가 된 거야.
그 단순한 계산 방식도 못하는 그 정신 나간 애가 공매도가 1조 6천억이나 쌓여 있고 나쁜 공매도 뭐 정신 나간 놈은 700억이 원래 있었다고. 거기에서 6천억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그 해지 물량 6천억인데 그 6천억이 40조를 넘기는 시가총액이 형성됐었다고요.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합산해서 결국은 합산해서 6%뿐이 안 돼요. 공매도 물량이. 그것도 15배 올라오는 동안에. 어? 걔 얘기는 뭐예요? 주가가 빠지는 동안이라고 얘기하잖아. 아니야. 올라오는 동안에. 그리고 또 걔 주장은 올라온 동안에 공매도 때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막 때려가지고 밀려내. 아니 뭘로 때려? 공매도 6% 쌓인 이후에 주가 밀릴 때는 공매도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되샀지. 그랬더니 뭐 인위적으로 막 물량을 쏟아내가지고 주가를 밀어놨다. 정신 나간 애들이지. 시가총액 40조짜리를 어떤 애들이 누가 외국인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담합해가지고 어디 뭐 홍콩에서 다 모여가지고 담합해가지고 때려 붕괴버렸나 그냥 막. 그럼 우리 금융당국은 허수아비야? 그러니까 그런 정신 나간 애들 얘기 듣지 마시고 저 에코프로의 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의 기준은 외국인 위주로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 위주로. 저 뭐예요? 공매도 대차 부분에 대한 상한 금액이죠. 공매 대차 금액 상환. 응? 지극히 정상적인 비이성적으로 올랐으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 그 박순혁이가 7월 말에 우리는 전략 매도하고 눈누난 나하고 있을 때 기술적으로 최고점이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거지가 돈이 생겼잖아. 생거지에서. 그게 거지였어요. 완전 생거지였어요. 그러다가 돈이 생겼잖아. 2차 전지 남의 자료들 짜집기 해서 자기 도서인양 올려놓고 동영상 자료, 교육 자료입니다 해가지고 세트로 만들어갖고 그걸 20만 원, 30만 원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어? 그 카페도 있잖아. 추종자 카페. 그거 10,000개만 팔았어도 2, 30억이야. 근데 그 이상 팔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몇십억을 가지고 있으니 입이 안 찢어지겠냐고. 애널리스트는 개뿔 지가 무슨 애널리스트야. 어? 증권사에서도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나온 애가. 그렇게 해서 증권사 직원분들이 수만 명이잖아요. 수십만 되나? 수십만? 수만?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그 기술적 고점, 최고점에서 2억을 더 샀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래에셋증권의 ETF 상품이 1,000억 이상 팔려요. 한마디에. 그러니까 그 수급 논리로 방어가 됐던 부분이 다 무너지는 거죠. 어찌됐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범위를 보시라는 거예요. 한국전력도 올해 들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 주력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서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도 가지시고. 그러니까 KB금융의 이런 엄청난 누적 수급 범위는 KB금융의 월봉에서 답을 찾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금리가 인상되던 시점은 항상 금융지주사는 대박구 없이 날아갔다. 대박구가 없어. 무조건 계속 올라가. 2% 올랐다가 1% 빠지고 3% 올랐다가 1% 빠지고 4% 올랐다가 1% 빠지고. 그냥 그렇게 올라가면서 1년에 그냥 몇십 프로 정도씩 오르는 거야. 몇백 프로가 아니라. 그리고 금리 딱 낮추는 그 기준점부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랠리에서도 똑같고. 한국전력 마찬가지. 한국전력. 저 PBR은 무슨 개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무슨 뭐 돈 빌려다가 원자재 비용 떼우고 있는데 돈 빌려다가 그럼 주가를 자사주 매입해서 땡기라는 거야? 적자인데 돈 빌려다가 배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한 방에 전기요금 인상 한 방에 주가가 2만 원에서 얼마? 6만 원까지 갑니다. 얘도 대박구가 거의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저 때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에요. 외국인 위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요금 한 번에 올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흑자 전환인데 한 번에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흑자 전환인 거야. 끝. 그러니까 그냥 바로 매수인 거야.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와요. 10조. 순이익이 5조야. 순이익이 5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4조야.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는 거지. 이러다가 정책도 확 바꿔버리면은 전기요금 너무 비싸.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 전기요금 낮춰. 그래 적자 전환되면 그걸로 한 방에 또 끝나는 거지.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민영화했다고 해도 결국은 얘는 저평가 밸류에이션을 위해서 그게 아니지. 흑자 전환된 거 하나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5조예요, 5조. 1년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때려 사는 거야. 특히 외국인이 때려 사는 거야. 속단 편으로.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올해 들어서 순위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몇이에요? 1, 2, 3, 4, 5, 6, 7, 8위, 8위. 올해 시가총액이 8위는 아니잖아, 얘가. 8번째로 많은 매수를 한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급 들어오고 총선 앞두고 나서 확 밀렸죠. 수급의 변화 없이. 지금 어떻게 돼? 그냥 우리도 같이 때려 사야지. 담아야지. 오늘 개장 초에 프로그램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거래가 터져서 700만 주 정도 터질 수 있겠다. 그러면 강하게 따라붙어도 된다 했잖아요. 꼬리 달고 밀렸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주력 5%의 비중에서 거래가 터지는 시점, 그 시점에 슈팅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따라붙었다가 꼬리 달리더라도 걱정 안 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냥 제도 하나에 정기요금 이미 인상된 거, 앞으로 인상될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인상된 거 하나 가지고 흑자 전환 기준에 수급이 저렇게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윤 정도 얘기는 아무것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외국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부의 정책주 여러 내용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지금 뭐 인적 분할 이슈까지 있죠. 인적 분할 이슈 이후에 그 수급은 정체인데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거기서부터 밀린 거예요. 다시 거래가 터지면 들어갈 겁니다. 원래는 4월 말일날 과하게 25,500원이 한 방에 깨지고 내려와서 우리는 24만 원에 공식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했고 21만 원에 재편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일날 포트폴리오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을까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넣을까 고민했는데 HD 현대 일렉을 넣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대박이죠. 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10% 올라온 거예요 지금 거의. HD 현대 일렉트릭은 똑같은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한미 반도체를 빼고의 기준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삼성전자로도 넣지만 결론적으로 IT 비중을 늘리겠다의 기준이었다면은 얘도 AI 관련된 업체로서의 분류를 하니까 지금 시간에서 뭐 27만 1,000원, 27만 500원에 체결이 소량씩 체결이 됐어요. 내일 기준에 제가 판단할 때는 HD 현대일렉이나 LS 현대일렉, LS 일렉트릭이나 전부 강세를 띨 것 같아요. 일단은 LS 일렉트릭은 신고가 18만 원대를 넘길 수 있을 그런 수급으로 보고 있고 HD 현대일렉은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왔는데 거래가 더 터져야 돼. 내일 기준에 거래가 사실은 뭐 OMA까지 찍지 못하더라도 내일 하루 만에 또 어떻게 찍을 거야. 400만 주가 OMA 거래량인데 180만 주가 내일 하루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거래일에 맞게 그럼 OMA의 사거래일 맞게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요? 58에 40이니까 48에 32, 320만 주. 내일 이왕이면 100만 주 더 줘주면 제일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줄 때에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신고가는 솔직히 신뢰도에서 조금 떨어져요. 불편하죠. 그럼 내일이 만약에 그냥 쉬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꼬리가 약간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거래가 200만 주 이상 터지는 날이 하루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5천억 이상 거래가 터지는 날이 하루에 5천억 이상 터지는 날이 하루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오버슈팅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누적 수급은 뭐 상상을 초월해 30% 쌍끌인 매집에 최근 들어서 10월 10일 이후에 매집 규모도 외국인들이 지금 5% 이상의 매집이 단행됐습니다. 15% 죄송합니다. 15%. 작년 10월 이후에 15%. 주가 300%뿐이 못 올랐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으로 따지면은 3월 이후에 움직인 거는 얼마요? 100%뿐이 안 돼요. 에코프로가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날아갈 때가 에코프로가 2월 그러니까 1월 말 저점이 11만 9천 원이라고 그랬죠? 11만 9천 원 에코프로 대비해서 3월 말에 주가가요.
어 50만 원을 찍습니다. 고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어?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아, 우리 그때 다 수익을 냈으니까 기억하죠. 농담이 아니라 아니 2차 전지 수익도 못 내고 조금 전에 뭐 박순혁이나 무슨 뭐 선대인 소장이나 무슨 김석희 씨 뭐 이런 양반 이창환이 욕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지. 차후에 한 3% 들어왔을 때부터 해서 포스코 퓨처엠 변동성 나오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11만 9천 원 그 1월 말 장중 저점 대비해서 3월 말까지만 따져 보시면 주가가 2만 3천 원에서 10만 6천 원. 그러니까 그땐 5배였으니까 얼마예요? 11만 1,500원에서 11만 5천 원에서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53만 원까지 올라온 거지. 3월 말까지. 얼마예요, 그러면은? 그냥 2만 3천 원에서 10만 원 잡읍시다. 300%. 응? 300% 올랐네. 7만 5천 원, 400% 가까이 올랐네. 얘는 400% 올랐는데 쟤는 안 돼? HD 현대일렉은? 그 무슨 놀부심보야. 그 놀부심보 박순혁이 이런 애들 아니에요. AI하고 2차 전지를 지금까지 비교하고 있어.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되지 않아요. 사업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냥 바이든 대통령 선거 시절에 민주당 대표로서, 민주당 주자로서 친환경, 옛날엔 신재생 에너지였는데 뜬금없이 전기차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 그 부분 하나 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테마가 바뀐 거죠. 주도주가 바뀌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시총의 규모, 사업의 규모가 제한적이라서 어쨌든 빅3가 그때 움직인 거고, 배터리 3사, 뭐 에코프로 그런 애들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올라간 거는 MSCI 지수 편입 영향의 흐름도 하나 있어요. MSCI 지수 편입되면은 뭐 폭등하는 그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왔는데 편입을 안 시켜줘 버렸어요. 단기 변동률이 너무 높다고. 그러면서 슈팅이 더 나와버린 거지. 그게 2차 전지 랠리의 기준이에요. 작년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에 2차 전지가 재료가 뭐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냥 테슬라가 폭락 이후에 가격 반발력 정도. 신고가도 없었어요. 얘는 테슬라는. 폭락 이후에 가격 반발력 정도. 3분의 1 되돌림의 정도. 2분의 1까지 돌렸나요? 응? 근데 무슨 맨 리튬 얘기하고 앉아있고 무슨 뭐 끝내주고 IRA가 호재라고 헛소리하고 있고 IRA는 악재라고 그랬어요. 재작년에 얘기할 때도.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에코프로의 흐름은 이때 당시 시가총액이 안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HD 현대일렉보다 더 큽니다. 이 당시에 50만 원이면은 얘가 그 당시에 주식수가 2,345만 주 뭐 그 정도 했을 때고 지금 주식수가 이제 5대1로 쪼개놨잖아요. 어찌됐건 1억 3,300만 주라고 했을 때 최고가 10만 원 잡으면 13조예요. 13조.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10조고 얘는 2달 만에 13조 300% 이상 올라왔고 HD 현대일렉은 정상적인 얘는 수급도 없죠. 수급도 없잖아. 내리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공매도가 있었던 거지 공매도가 떨어질 때 형성된 게 아니에요. HD 현대일렉은 자꾸 과열이라고 하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의 이슈처럼 양쪽 진영의 모든 후보가 지금 AI 사업 구조가 난리가 나 있잖아요. 아까 계속 설명드린 시가총액 규모, 그 규모를 그대로 사업 규모로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AI 전력 소모가 많이 필요한데 서버 증설할 때 들어가는 그 전력 어마어마하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같은데 미국에 있겠지. 그럼 우리나라 한국전력 같은데다 MS사나 알파벳, 아마존 다 뿌려줘야 되는데 전기를 뿌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돼서 30년 전에 쓰던 거라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양 진영에서는 야 그거 정부가 갈아줘야 되는 거니까 정부가 갈아줄게. 그걸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하자. 경기 살리자. 지금도 좋은데 더 살리자요 경기를. 그래서 그 인프라 형성을 시켜서
예전에 2조 달러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뿌려서 뭘 했어요? 친환경 사업 위주로 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테슬라 뭐 이야기 포함돼서. 그래서 이번에 인플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력 기기 부분에 집중돼 있다라는 선거 공약 정책이 얼마 전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3, 4월이에요. 특히 4월. 그래 그때부터 미친 듯이 날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 비이성적으로 날아가느냐. 지금 4월 달 이후에 상승률이 40%? 이게 어떻게 비이성적이야. 한미반도체가 2월 8일 날 상한가 한 방에 상한가 하는데 시가총액 6조에서 8조까지. 응? 8조 수준까지. 얘는 지금 막 9조 6천억, 9조 7천억이에요. 지금 막. 응? 시간에서 지금 27만 1,500원이고 오버나잇 잘했죠. 어? 결론적으로 이 HD 현대일렉은 결코 오버슈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수급 라인도 그렇게 오버돼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수급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땅을 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갈등했을 때 얘를 주력으로 못 넣었던 거. 그날 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과한 조정이 나와서 저도 사람인지라 과도한 조정인 종목을 넣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얘예요. 4월부터도 그렇고 5월 들어서자마자도 지금 HD 현대일렉에 집중하고 있죠. 메타방도 그렇고 전체방에서도 문자가 거의 일쪽으로. 그리고 동반적인 흐름은 LS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매도의 외국인이 19만 2천 주예요. 프로그램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기관도 오늘 6만 4천 주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수한 게 프로그램이 17만 주에 미래에셋을 통해서 들어온 게 외국인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28만 주가 매수야. 외국인 한 명이 고스톱 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수와 매도를 형성을 했다. 거기에 기간은 4만 2천 주 매수. 그러니까 손바뀜 매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야 오늘 외국인이 8만 주나 샀어. 그래서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바보들이 하는 얘기. 하수, 최하수. 여러분들은요. 야 오늘 빠져나가는 외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뭐 차익 실현한 뭐 기관도 있는데 야 외국인 하여간에 19만 주 아니야 28만 주의 매수가 있었어. 단타를 쳤던 손바뀜이 됐던 28만 주의 매수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 단타 치는 외국인이 있어요? 단타를 칠 공간이 나왔나? 아니죠. 그러려면 YC나 그런 종목들로 가서 단타 치지 왜. 거의 대부분이 손바뀜이거나 아니면 해지 물량. 응? ETF 상품이나 이런 해지 물량. 그리고 기관들 쪽의 수급에 있어서도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쌍끌이 순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 물량이.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단기적으로는 기간이 11%에 가까운 매도, 외국인이 15% 이상의 매수.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매도한 부분이 연기금 쪽 매도가 많아요. 많은데 연기금이 아직 갖고 있는 물량도 많고,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을 더 공격적으로 팔겠다? 그럴 가능성은 적어요. 누적적으로 MSCI 지수에 편입돼서 들어오는 물량 그거는 60만 주 정도뿐이 안 돼요. 많이 잡아줘봐야. 그러니까 패시브로 넘길 게 60만 주인데 그 60만 주는 월등히 넘어섰단 말이에요. 3년 동안의 누적 수급은 개인이 1,090만 주를 뺏긴 거예요. 연기금 아직도 190만 주가 남아 있어요. 연기금이. 그리고 저기서 뭐 계속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왜 저기서 더 매도를 공격적으로 해야 될 이유 없죠. 없어요, 별로. 가장 최근에 외국인들이 550만 주 가까이 샀고 오늘로 하면 550만 주 넘기는 거고 기간이 380만 주, 오늘로 하면 400만 주야. 근데 기간이 바보도 아닌 이상 기간이 한 명이냐고. 수많은 기간이죠. 그럼 걔네들이 외국인이 550만 주 위로 사재 끼는데 밑으로 막 집어 던집니까? 바보야? 바보냐고. 바보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최소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지금 최소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오늘 그 수익률 표 안에
오래된 종목 뭐를 하나 빼더라도 빼버리고 현대일렉을 넣읍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해주면은 뭐 수익률 상승률 수익률 종목군들을 세상 어느 방송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을 수익률 상이라고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윤정도 이외에. 네? 그래 안 그래요? 하나오션은 우리가 이제 뭐 검색기에 표착이 됐었고 한 번 들어갔다가 아주 적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잘 압축을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4만 4천 원에 아주 적기에 전략 매도를 잘했고 그죠? 하나오션을 빼죠. 하나오션을 빼고 그리고 여기에 HD 현대일렉트릭을 넣는 걸로 합시다. 들으셨죠? 그래서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종목의 수익률 범위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시간에서 지금 27만 1,500원까지 뭐 거래량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뭐 들어 올려놨는데 저렇게 되면 내일 뭐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폭락만 아니라면은 1, 2% 일단 들어 올리고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처럼 동시효과 거래가 만주 단위가 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처럼 또 오늘의 흐름처럼 특정 창구 또 추가적인 창구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서 거래가 터지면 거래 터지면서 신고가 랠리에 오버슈팅. 농담 아니라 화요일처럼 뭐 한 10%짜리 남들은 상한가도 가는데 이 시가총액에 그걸 기대 못하겠어?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월봉 차트로 보시면 어우 아찔하죠? 뭘 아찔해 방금까지 설명했는데 얘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600%뿐이 안 돼요. 작년 10월부터 해볼까? 10월 10일부터 300%뿐이 안 돼요. 매집은요 15%를 외국인이 때려 샀는데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 BM은요 포스코 홀딩스는요 포스코 퓨처엠은요 외국인들이 그냥 내다 팔고 기간도 내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에코프로 기준으로 15배 올라왔죠. 얘는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직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고평가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메이저들이 사재끼 냈는데 어쩔 거야. 사재끼지도 않는 에코프로도 날아가는데. 그런 친구들이 수급에 상관없이 움직인 이유는 수급에 상관없는 게 아니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관여도가 높았다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규모가 커지죠. 시가총액 규모가 커지면서 뭐 예를 들면 HD 현대일렉트릭의 일정 범위의 물량은 뭐 최소 50에서 60만 주는 MSCI 지수, 인덱스 지수에 편입이 된다.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 그건 묶이는 금액이에요. 편출될 때까지 안 나가. 거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그 비중만큼 추가적으로 유입돼야 되는 물량들이 형성이 된다. 거기에 ETF 상품에 인기 있는 애들의 돈이 물리죠. 에코프로가 정점이면 뭐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돈은 2차 전지에 쏠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은 하염없이 무너지니까 박순혁이 추종자들도 나쁘꾸러우니까 박순혁한테 욕도 못하고 그냥 슬금슬금 없어져. 똥 밟았네 그러고. 농담이 아니라. 멘토링 서비스만 24년 하면서 그런 걸로 안 봐봤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얼마 전까지 반도체 소부장으로 집중이 됐고 지금도 반도체 소부장 집중이 되다가 갑자기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반짝하긴 했지만 전력주에 지금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ETF 상품에 몰리면 와 대한전선 크게 올라가는 아니라니까. 시가총액 지금 전력기기 관련해서 제일 큰 애 누구야?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이 LS 일렉트릭, 그 다음이 대한전선, 그 다음 뭐 풍산 이런 종목군들도 만약에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풍산. 그 시가총액 순위도 보셔야 돼. 그 시가총액 규모에 맞게 비율을 또박또박 나누진 않지만 관련도가 가장 높은 쪽, 본인들이 해지하기 좋은 쪽 이런 쪽으로 비중을 높여요. 그러면 지금부터 막 형성이 되겠죠. 한쪽에서는 야 거품이야 못 가 이런 건 절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몰빵하세요. 윤정도는 적절하게 조절해서 수익 잘 잡아가고 있고 차익 실현할 때 하고 있고. 그럼 이쪽 ETF 상품에 돈이 몰린다고. 설계도 이쪽으로 해요. 인기 없는 거 2차 전지 지금 같은 경우 ETF 상품 내면 뭐 할 거야.
상품 등록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정도씩 들어가요. 상품 등록할 때 금감원에 내는 돈이 금융당국에. 근데 인기도 없는 거 발행해서 판매도 안 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인기 있는 애들 위주로만 판매를 한다니까요. 결론은 그래서 이쪽에 수급들이 들어오는 이유, 예전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이 수급이 안 좋은데도 위로 막 치고 올라가는 거는 ETF 상품이나 인덱스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계속 걔네는 사는 거야. 위로 삽니다. 계속 위로 사.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맞게 외국기관은 계속 위에다 걸어놓고 팔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는 거야.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냥 파킹을 하는 거고. 나중에 시간 되면 그 얘기는 더 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빠르게 마무리를 해드리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결국은 외국인간 쌍끌이 들어오면서 0.5% 물량이 더 들어왔어요. 다만 우선순위를 자꾸 HD 현대일렉을 드리는 것은 시가총액 규모 면에서만이 아니고 누적 수급 면에서도 또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HD 현대일렉은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외국인과 대주주의 물량이 거의 90% 가까워요. 89%. 그리고 기관 지분 합치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얘도 높은 편이죠. 대주주 외국인 합산해 가지고 80% 수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시가총액 5조짜리가. 그러니까 지금 0.5%라는 이 물량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3%뿐이 안 움직였어. 어이 땡큐하지. 거기다가 사상 최대치 고점 정점을 찍은 거는 18만 500원인데 실질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이 사상 최대치예요. 얘도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오늘처럼의 수급도 들어오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 멈춰질 수 있어요. 근데 현대일렉하고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이고 좀 더 가벼웠던 부분도 있는데 시가총액 규모에서도 그렇고 내일 슈팅 한번 나오고 꼬리 달릴 수도 있고 내일 슈팅 나오면서 거래가 수반돼도 이상할 것도 없고 얘는 200만 주씩 툭툭 터지던 애예요. 200만 주, 250만 주, 이렇게 300만 주, 350만 주까지도. 내일 기준에 이제 얘도 OMA까지로 기준을 잡으면 520만 주라고 잡고 480만 주라고 잡고 지금 오늘 현재 거래량이 200만 주면은 대략적으로 내일 250에서 300만 주만 터져도 당연히 신고가에서 더 위로 치고 가죠. 신고가 해봐야 4%포인트 더 돼. 4%도 안 되지. 4% 되나요? 5%? 5%? 5일은 5, 7호 35, 85. 그러면 한 5, 6% 정도네요. 5%, 6%는 최근에 수급 감안했을 때 가볍다는 거예요. 시총이나 이런 개념 기준이 아니고. 등락률 보죠, 이거 지금. 투자자별 흐름에서도. 잠시 이제 최근 며칠 주춤했지만은 7%, 8%씩 막 9%씩 13%씩 11%씩 하루에 굉장히 가벼워져 있다는 거죠. 유통 물량도 제한적인데 수급이 강도 있게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HD 현대일렉도 보여지는 흐름의 기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으로 확인이 됐다. 오늘 기준에 보여진 흐름만 형성된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HD 현대일렉도 마찬가지 손바뀜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도 3거래일째 수급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주가가 큰 오버슈팅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긍정적이다. 다만 얘도 이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긴 한데 현대일렉만큼 그렇게 제한적이진 않아요. 또 수급 범위가 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위주의 또 외국인가 쌍끌이 순매수 어마어마했죠. 그런 흐름에서 오버슈팅이 세게 나온 건데 지금 좀 정체 상태에 일부 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꺾이냐? 아니지. 무슨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나? 얘가 꺾이려면 금리가 내리는 날, 금리를 내리는 날부터 이제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금리를 내리고 정점을 한번 더 찍을 수는 있겠죠. 금리를 내리는 순간 시장 꺾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렸을 때 가장 먼저 깨지는 거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채권은 강세를 띠는 거고 위험자산인 주식. 거기에서도 투기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 또 주식도 투기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성장주들. 펀더멘탈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을 줬던 애들. 그런 애들이.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수급은 오늘 77만 주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 수급까지 또 기간 일부. 3거래일 동안에만 지금 170만 주 정도니까 거의 3%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거의 3% 가까이 들어왔는데 주가는 3% 들어왔는데 3거래일 동안 오른 게 39,000원 대비 10% 오른 거야. 무지하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평상시에 변동성 감안하면 귀엽네? 뭐 이렇게 귀여운 애가 있지? 꾹꾹 눌러놓고 담았네? 아, 시장이 조금 눌려 있었나 보다. 뭐 요 정도. 응? 단기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얘의 가장 또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어? 작년 9월부터의 수급과 올해 1월 22일부터의 누적 수급인데 재미난 게 작년 9월 이후에 또 올해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에서 아주 멋들어진 모습이 나와요. 아주 멋들어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죠? 엄청나게 고른 수급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자 개인들이 무지하게 물량을 뺏겨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기관이 더 많이 샀죠. 외국인보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 강도를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기관의 특성상 우리나라 또 금융당국의 정책상 기관들이 변동성 매매를 하거나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중기적인 매매가 많고 연기금 성향도 그렇고 뭐 나머지 자체 자금을 운영하는 뭐 보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사모펀드는 좀 단기 성향은 있죠. 기타 법인은 기간에 포함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 고르게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고르게 한쪽이 집중된 매수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윤정두가 다 샀어.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왜 사죠? 안 사지 당연히. HD 현대일렉 지금 현재 27만 2천 원까지 올려놨어요. 거래량이 좀 제한적이에요. 거래 좀 터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이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다는 거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평가는 아닌데 성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니? 라고 했을 때 올해 1월 12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뀜이 끝내주게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죠. 이번에는 외국인도 비슷하게 샀어요. 수급은 어때요? 뭐 그냥 여기저기서 다 사. 금융투자는 뭐예요? 금융투자는 여러분들 쓰시는 뭐 스탁론이라든가 뭐 저축은행 이런 쪽을 금융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금융투자는 증권사. 쓸데없는 전화 와가지고 말이야. 기타 금융은요? 기타 법인은 기관이 아니에요. 기타 금융은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탁론 뭐 그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축은행 이런 거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른 매수가 들어왔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메타방도 대기하고 계셔야 돼요.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도 있어. HD 현대일렉이 오버슈팅 나오고 책 실현했는데 이수가 이건 꽉 넣어놓고 잡네. 빼수지. 하루에 뭐 30%는 수익 못 내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상한가 가는 그런 장에서.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이 오늘 좀 과도하게 밀려 내려갔는데 양쪽 다 좀 매도가 심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추이가 수급이 계속 나오고 제가 인정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안 하면 그렇다면 힘겹더라도 정리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LG이노텍을 정리해서 삼성전기 쪽을 들어왔는데 압축을 한 거죠. 압축을. 삼성전기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IT 쪽으로 하다못해 똑같은 PCB 업체 3개였다면은 이수페타시스로는 못 가겠네 이거예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HL만도 오늘 자동차주들 너무 많이 깨지면서 흐름인데 수급에 큰 변화 없이 주가만 좀 한 단계 미끄러졌어요. 주가도 뭐 어마어마하게 뭐 약세를 띈 거는 사실 아니죠. 이번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합니다. APR은 이슈가 불거져서 이제 들어온 거고 외국인들이 1% 이상 1.2% 뭐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물량이 많은 애예요. 외국인 1.2% 들어온 거 가지고 흥분할 수 있는 수급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최종점 최고점 대비해서 좀
눌려질 때 흐름에 차익 실현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뭐 메타방의 집중이나 또 변동성 매매 집중이 있었고 그다음에 YC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재편입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시간에서 그나마 소폭 그래도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면 그때 고민을 하죠. 이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장성의 이슈나 대주주가 뭐 장내에서 일부 매수한 거나 YC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에서는 살짝 누르고 있는데 뭐 보여지는 그대로예요. 누적 수급이. 어제 투자주의 하루 들어갔기 때문에 밀린 거고. 근데 신고가 내기에는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럼 신고가 낼 수 있냐 없냐? 낼 수 있지. 근데 이제 투자 경고가 들어가고 하루 쉬고 뭐 또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투자 경고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투자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무슨 소설 쓰듯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 경고 들어가면 귀찮네 해서 그냥 매도하는 거야. 우리 방에서도 투자 경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물량 내놔서 눌러서 밑에서 삽시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냥 대형주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맘먹고 대주주와 짜고 치지 않는 한 맘먹고 대주주와 짜고 치지 않는 한 그런 중견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런 흐름 아니고 또 소형주 잡주에서 장난치는 거 아닌 이상 대형주에서 내가 주가를 내 맘대로 누를 수 있어요? 대형주에서 주가를 내 맘대로 막 눌러? 박순혁이 그 정신 나간 애들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2차 전지를 내가 마음대로 들어 올렸다가 내가 마음대로 눌러? 그 시가총액 그 규모까지 형성되는 애들을 불가능하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까지 형성이 되고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된 거지. 작년 상반기에 배터리 3사가 제대로 움직였어요? 작년 상반기에 배터리 3사 다 조정이었지. 무슨 잠깐 1분기에 반짝했다가 조정이었지. 나머지 애들이 움직였던 거죠. 일부가. 그래서 YC 같은 경우에 일단은 누적 수급 범위의 매수 평단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높지는 않아요. 어제 이제 그 교육을 일부 해드렸는데 내일 또 한번 보면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럼 우리 종목은 이제 끝난 거예요. YC까지가 있는 거고 그냥 관심 종목 뭐 재령전기나 얘도 수급 범위에서 보는데 유통 물량이 많습니다. 뭐 1% 들어왔다고 막 흥분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수베타시스가 낮다라는 거죠. 또 일진전기. 마찬가지. BH. 뭐가 마찬가지냐? 수급이 들어온 거는 알겠는데 유통 물량이 많다니까요. 그거에 흥분해서 막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야. 거기까지. 그렇게 하고 메타방의 전략 기준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메타방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2기 기준에서 4월 24일, 25일, 26일, 5월 8일 요거 30일 게 없죠. 30일 거도 만드세요. 그냥. 만들기 불편하면 상관없어. 너무 많아도 뭐 그러니까. 오늘 거 만든 거 있나요? 오늘 거? 만들면은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어찌됐건 5월 8일 거까지만 있나?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럼 다시 봅시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씩 얘기만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씩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좀 긴장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했잖아. 수정을 했으면 수정한 시간을 뒤에다 붙여. 똑같은 파일들이 계속 나오니까. 응? 그럼 5월 8일 거까지만 돼 있는데? 그럼 5월 9일 거 아까 찾아서 넣어달라고 한 거, 원고로만 쓰는 게 아니라 장중에도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송할 때도 나도 써야 되니까 녹화할 때 써야 되니까 좀 달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한 거고 본인이 만들었으면 좀 뿌리고 유무료 방에도 아우 진짜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답답하네 진짜 확 그냥 결론은 오늘 기준에 장중 기준에 7.8, 7.9 뭐 원래 이제 어제 매매만 조금 잘 대처를 했다면
수익 범위가 오늘 기준 한 15%까지 장중 고점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도 10%는 훌쩍 넘기는 흐름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메타방 목표 수익률이 20%였잖아요. 시가총액 극대형주. 지금 최근에 뭐 10조 전후의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런 종목으로 한 달 수익을 20%를 잡아낸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성공적인 거죠. 오늘 장중 기준으로 8% 수준까지 올라왔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좀 밀렸어요. 5.9%. 그리고 시간에서 뭐 1% 정도 더 올라와 있으니까 현재까지의 기준 시간의 현재 기준까지 하면은 뭐 7%의 수익 범위는 오늘 일단 형성을 시켜 놓은 겁니다. 어찌 됐든 그 1기 때처럼 이렇게 뭐 문자도 다 나갔었고요. 1기 때 41거래일 만에 72%를 달성하고 시장 대비해서 또 우리 포트폴리오 대비해서 이제 월등한 좀 수익으로 형성이 된 건데 이런 수익 범위를 이번 장에 내야죠. 4월 16일부터니까 이제 우리가 7월 중순까지가 세 달이에요. 세 달 목표 이제 100%를 설정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이 흐름이라면 충분하게 미리 100% 수익 범위까지 내버리시지 않고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시간에서 넷마블이 상한가를 갔네요. 어제도 시간에 좀 강세를 띄지 않았었나요? 오 대박인데? 넷마블이 어제는 강세가 아니었구나. 야 넷마블이 시간의 강세 상한가. 어쨌든 그 시간의 종목의 흐름까지 보면서 전략 기준 설정을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 따라하기는 VVIP 회원님들 위주로만 신청하실 수 있고 10분 중에 이제 자리가 오늘 합류를 한 분이 하셨기 때문에 한 분 정도 자리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뭐 YC 같은 종목군들의 변동성 단기 공략도 올려놔 드렸어요. 한미반도체,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야간에 박스형제 TV에서 자른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도 이쪽으로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중 실정 교육 영상으로. 그다음 장마감 특별 교육, 주력주 포트폴리오 이건 뭐 두 개를 합쳐도 되지 않나? 주력주나 장마감이나 두 개를 합쳐버리고 장중 실정 교육 하나 합쳐버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 라이브 방송 올려놓고. 결론적으로 방송 무료 방송 보고 대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합류하셔서 수익을 가지고 가세요. 수익을 남의 거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수익으로 만드셔서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